그러면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실무에서 보면 이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데는 처음에 두 가지 난관을 거쳐야 됩니다. 그 하나가 자금을 증명해야 됩니다. 물론 뭐 법리적으로는 등기권리증을 누가 갖고 있느냐, 뭐 실제로 명의신탁 약정이 있느냐, 그 당사자가 자금을 부담을 다 했느냐, 명의신탁자가 이렇게 뭐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명의신탁 약정서는 체결하지 않습니다. 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은 자금 증명입니다. 7억의 분양대금이 있는 경우에 5억밖에 입증을 못했다. 그러면 나머지 2억은 부모님이 낸 걸로 추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명의신탁이 안 됩니다. 이 5억을 증명고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7억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부모님이 2억밖에 없다 보니 자녀가 부모님의 거주를 위해서 분양대금을 보태준 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는 총 7억 원을 다 증명했다 하더라도 부모님을 사줄 수 있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아파트를 사주듯이 자녀가 부모님한테 사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증여입니다.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기여분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자금을 부담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건은 이거를 싹 다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서 7억짜리 부동산을 7억짜리를 분양받았는데 20억이 된 부동산을 유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계약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반환 대상이 매수 자금입니다. 매수 자금이 반환 대상입니다. 이거를 이제 부당이득 반환 채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원에서는. 왜냐하면 너가 자금도 안 냈고 20억짜리를 취득을 했으면 정작 얘는 7억을 냈는데 아무것도 취득 못했으니 너는 얘가 그만큼 손해본 거 아니냐. 그리고 너는 분양대금을 안 냈으니 너 그만큼 이익 본 거 아니냐. 그러니 부당이득으로 7억을 반환해라. 얘가 낸 돈 반환해라. 이게 매수자의 자금에 대한 반환입니다. 이게. 그런데 실제로 유증으로 받은 거는 20억짜리 부동산입니다. 이 여기에서 괴리가 발생합니다. 13억이라는 괴리가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좋아. 명의신탁 인정해. 그러나 이거는 계약 명의신탁이야. 그래서 부모님께서, 피상속인께서 너한테 반환할 채무는 7억밖에 없어. 7억. 그런데 너한테 20억짜리가 넘어갔어. 그러면 13억은 네가 특별수익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하급식 판결에서는 이 부분을 짚어주는 판결문이 있습니다. 자, 이런데 과연 이랬을 때 대부분의 법원은 어떻게 보냐는 문제입니다. 7억을 냈어요. 20억이 됐습니다. 나는, 근데 이 상속인은 7억을 내고 20억짜리를 받는 겁니다. 유언으로. 이게 맞냐는 문제입니다. 이 13억, 갭의 13억은 부모님이 피상속인이 소유할 당시에 증가한 금액입니다. 피상속인께서 그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이 13억의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이 가치 상승분을 고스란히 이 자녀가
유언을 통해서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당한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특별식이라는 것은 상속분의 성급이다. 그런데 이 어떤 재산이 상속분의 성급이냐는 것은 형식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추상적으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실질을 봐야 된다. 이 실질에는 증여의사, 부동산의 그 증여 과정, 기타 등등, 왜 유언을 했는지 이런 걸 다 봐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냐, 이것도 봐야 된다. 그런데 이 7억짜리 부동산이 20억이 되는데 피상속인은 20억이 되는데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 피상속인의 기여 없다. 그냥 갖고 있으니 옳은 거다. 두 번째, 처음부터 이거는 7억으로 자녀의 자녀가 되는 7억으로 형성된 재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감소된 게 없다, 이거는. 그리고 피상속은 어차피 여기한테 7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대물변제다, 이거는. 대물변제. 원래는 돈을 줘야 되는데, 7억에 돈을 줘야 되는데 7억을 안 주고 아파트 자체를 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또 뭐라 그러냐면, 여기까지는 이제 하급식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 재산을 유언으로 유증한 거에 대해서는 대물변제, 그러니까 원래는 7억을 줘야 되는데 30억짜리 부동산으로 물건으로 대신 주는 겁니다. 이거를 대물변제라고 합니다. 원래 7억을 갚아야 되는데 7억을 안 갚고 7억에 해당하는 물건을 대신 주는 겁니다. 이게 대물변제라고 하는데, 대물변제까지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차단하고 있지는 않다. 막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야, 내가 너한테 7억을 줘야 되는데 대신 이 물건 가져가. 그리고 서로 없는 걸로 해. 이것까지 막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온 게 차액의 문제가 나오고, 이 차액에 대해서 특별식이라는 판례가 있고 그렇지 않다는 판례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지극히 우세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이 문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명의신탁자인 자녀가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과정을 거치면 매도인한테 소송하고 매도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원래 분양대금만 돌려받는 거지 부동산 자체는 명의수탁자인 피상속인께서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물변제까지 막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자녀가 자기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자녀에게, 명의신탁자인 자녀에게 주는 것까지 막지는 않는다. 다만 차액의 문제가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하급심 판례에서는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는 이거는
그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도 아니고 피상속인이 그 부동산 증가에 대해서 뭐 귀한 바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 차익이 발생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양자간 명의신탁과 그 계약 명의신탁과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인 경우 계약 명의신탁과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인 경우 요거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입니다. 그렇죠? 내가 매매 계약을 하고 부모님 명의로 등기한 거. 이거는 대부분 이제 아파트 분양에서 많이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계약 명의신탁은 내가 소유권을 취득을 할 수 있지만 밑에 같은 경우는 매수 대금 반환만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들은 유언을 하게 되면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위에는 실체적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유효하다. 원래는 부모님 명의의 소유권 등기를 말소하고 매도자한테 갔다가 다시 나한테 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부모님으로서 나한테 와도 어차피 종국적으로 결론은 같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실체적 그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없다. 밑에 거는 차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거를 특별 수익으로 보지 않는다. 차익에 대해서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별 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뭐 대법원 판례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물 변제만 가능하다고 얘기할 뿐이지. 그러나 항업심에서는 이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부모님 명의로 부동산을 갖고 계시다면 유언을 통해서 미리 가져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유언을 통해서 그 소유권을 본인 앞으로 넘겨받으시면 되는데 유언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자필유언 같은 경우는 복잡합니다. 유언 검인도 해야 되고 소송을 해야 됩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이제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소송을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유언 공증을 하게 되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등기하면 됩니다. 물론 유언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것까지 내가 막을 수는 없지만 소송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러한 그 논리적 시스템 때문에 내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부모님 명의로 물론 그 명의탁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뭐 1가구 2주택이라든가 또는 아파트 가점이나 무주택 조건 때문에 부모님 명의로 분양 신청을 해서 당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을 통해서 내가 소유권을 받아오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언 공증 방식으로 통해서 받아오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제 너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앞에는 명의신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쪼개서 저희 상속과 관련된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와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를 나눠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명의를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그 회복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다른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과연 이 판결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실무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아버님이 장남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서 돌아가셨을 때 명의신탁을 이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을 주장해서 소유권을 다시 장남으로부터 취득한 실제 판결문과 오늘 첨부 파일로 올려드릴 것이고 이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든가 서울고등법원이라든가 이런
하급심 판례에 그 판결 설치의 일부를 제가 그 첨부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보셔도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각자 개별적인 상황이 전부 다 다르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난감한 경우가 있게 되시면 댓글을 통해서 질문 주시거나 또는 저희 그 법률사무소에 이메일 상담이 가능하고 또는 뭐 직접 방문하셔서 저희 대표 변호사님하고도 상담이 가능하시니까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 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